자, 그러면 먼저 기출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차 2차 한국사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보자면 이제 대체로 난이도는 좀 평이했습니다. 좀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구성을 보자면 근현대사가 오히려 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여대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근현대사 비중이 좀 늘어났다. 근데 그건 이제 조금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평균은 이제 한 5문제, 6문제 나오다가 이번에 여대 문제 나온 것이지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장담 못 하고요. 대신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은 근현대사 부분은 좀 정리를 꼼꼼히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있어서 보자면 예전과는 많이 좀 변화가 나오죠. 모두 고르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2018년도 1차부터 해가지고 내년 이제 1차, 안 그러면 2차까지 그 정도 이제 문제 유형과 난이도는 유지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뭐 굳이 새로울 것은 없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내년 1차까지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대신 이제 올해 3차는 쉽지는 않습니다. 역대 경찰이 3차까지 봤던 시험이 2차례가 있는데 1차, 2차에 비해서 3차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문제들을 외의 문제들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3차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대신 내년 1차는 또 조금 평이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예상해 보시면 되고 문제 유형에 있어서도 모두 고르시오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럴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유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유형을 볼 때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번도 이제 사료 문제가 한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사진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무시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사진 안 봐도 됩니다. 지도 안 봐도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하고 지도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 대신에 3, 4문제 정도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 풍습이죠. 자, 기역을 보니까 이제 마가, 오가, 저가, 구가가 나오죠.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상가, 고추가가 나옵니다. 고구려입니다. 자, 공통적인 혼인 풍습은 그렇죠. 형사, 지수제가 됩니다. 뭐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고요. 소옥제는 고구려만 해당되고요. 민며느리제는 이제 옥저가 해당이 되죠. 대우혼제인데 대우혼제는 몰라도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집단으로 군락을 구성하고 있는 혼인제도였다가 이것이 일부 다처제로 넘어올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대우혼제거든요. 대우혼이라고 나오는데 대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대1로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알죠, 함수. 자, 미안하다. 수학하고 담사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그지? 우리 함수할 때 대우함수라고 배웠죠. 자,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지? 대우함수가 이제 뭡니까? 1대1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게 대우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우는 그래서 1대1로 적용됩니다. 근데 1대1로 적용되는데, 집안과 집안 사이에 1대1로 적용되는데, 이제 자꾸 배우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혼제에서 집단으로 혼인하는 제도였어요. 일부 다처제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놓는 게 바로 대우혼제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뭐 이런 거 인류학에 연구하는 거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일부 다처제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고 일부 다처제는 어디의 특징이 되죠? 부여의 특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보자면 부여만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규정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차 강조하지만 대우혼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 뭐다? 집중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버리세요. 가려버려. 대우혼제가 뭘까?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세요. 그냥. 알겠지? 여러분들 모르는 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답이 아닙니다. 오답 구성 방식이에요. 그냥. 난이도를 높이고자 하는 오답 구성 방식일 뿐입니다. 그 문제 출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르는 거 그냥 덮어놓고 문제 푸십시오. 근데 그래서 떨어지면 네가 공부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원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다음 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또한 쉽습니다. 그죠? 송산리 고분군에서 나왔고요.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입니다.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릉 1번입니다. 부여에 있지 않죠. 공주 송산리 고분입니다. 자, 이거 우리 누차 강조했죠. 그죠?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공, 송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고요. 금제관식, 그렇죠.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이 따로 나왔던 것이고, 속수, 그렇죠. 돌짐승, 진묘수라고 합니다. 발견됐고요. 벽돌은 이제 남조양식입니다. 3번입니다. 삼국간의 항쟁인데, 그렇죠. 이거 무조건 놓은다고 했는데 좀 이번에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단 경합하는 사건들이 없어요. 경합한다는 것은 같은 시기에 문제가, 같은 시기에 이제 사건들이 한 두세 개 들어오게 되면 경합이 되는데 경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관산성 전투 몇 세기가 되죠? 6세기가 됩니다. 그렇죠? 554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6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됐습니다. 그때 백제왕이 누가 됩니까? 의자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7세기 상황이 되고요. 백제 한성이 고구려 침략으로 함락됐습니다. 장수왕 때입니다. 5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국 원왕이 백제의 왕, 근초고 왕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전사했습니다. 4세기 상황입니다. 경합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죠. 순장을 금지합니다. 자, 순장 금지, 우경 보급, 신라 지중왕이 되겠죠. 6세기 지중왕.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이사보의 권위로 국사를 편찬했던 것은 진흥왕 때죠. 이거는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지증왕 같은 경우는 우순, 왕신, 우동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죠? 우경 보급, 그다음에 순장 금지, 그다음에 왕 칭호 사용, 신라라는 국호 사용, 그다음에 우상국 정벌, 그다음에 동시전 설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을지문덕이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라 나오죠. 이게 바로 여수장 우중문 시가 됩니다. 살수 대첩과 관련되어 있고요. 을지문덕. 자, 그러면 수나라와의 전쟁이죠.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살수 대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번 6세기 후반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의 굴복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고구려와 이제 수나라가 충돌했던 것이고,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이에 대비하였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것은 수나라의 4차례 침략을 막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다음에 나왔던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천리장성이 되는 거죠. 북쪽의 이제 부여성부터 남쪽의 비사성까지. 그래서 수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영량왕 때 이제 뭡니까? 수나라가 건국됐던 것은 이제 960년인데 몰라도 됩니다. 평원왕 송의 건국이고요. 수나라 건국됐던 것은 이제 평원왕 때입니다. 그래서 6세기 때 평원왕 때 건국이 되는데, 실제 전투는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영량왕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량왕이 먼저 요소 지방을 공격합니다. 수나라 4차례에 걸쳐 침략했다는 건 맞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밑줄 친 공주의 무덤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됩니까?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이 되죠.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정효 공주 묘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죽은 자의 가족 관계를 기록한 묘지. 지석인데 묘지석은 정혜공주 묘도 나오고 정효공주 묘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맞고요. 벽돌로 축조되었다. 맞습니다. 당의 영향이죠. 늘어서 있는 인물의 벽화 맞습니다. 굴식 돌란무덤 양식이고 돌사자상이 나왔던 것은 정혜공주 묘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고려시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는 개경과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그렇죠. 12목까지 설치했던 것이고 물가 조정기관입니다. 2번 고려는 흉령 등 어려운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의창 설치 맞죠. 그 다음에 대비원
맞습니다. 그렇죠?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해민서. 자, 해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민서라든가 재생원 같은 것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원래 이제 고려 때는 해민서가 아니라 뭐라 부릅니까? 해민국이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해민서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고려이기 때문에 해민국으로 가져야 되고요. 해민국 같은 경우 유랑자 수용과는 관련 없죠. 그래서 이제 개경지방의 이제 약국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 약을 제공해줬던 무료 약국이 되고요. 그게도는 이게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했다는 것은 밑에 나오죠. 활인서입니다. 활인서.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역사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고려는 후기에 오랜 기간에 몽골의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고려 후기 때라는 것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고려 후기 때 나온 게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해동 역사가 되는 거죠. 한춘의 해동 역사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나왔던 역사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고려 후기로 보면 문제가 쉬워요. 어렵게 이제 문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9번입니다. 다음 사실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훈구 세력들은 김일손 등의 살인학자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사화죠? 네, 무호 사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은 연산군의 생모 문제, 패비윤씨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갑자사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소윤 대운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명종 때 나왔던 을사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광조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기묘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기묘사화는 중종 때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조선시대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수치제도였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그죠?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어떻게 한다? 전세, 공납,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전세는 토지에 매겼던 것이고, 그 토지에 수확된 곡물을 가지고 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 공납은 어디에 매겼던 겁니까? 호에 매겼는데, 이거는 이제 특산물로 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역은 몸에 매겼던 세금이고, 이제 노동력을 제공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나오는 공법이 나오죠. 자, 공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왔던 곡물을 수치했던 것이고요. 토산물이 바로 특산물이거든요. 토산물을 수치했던 것은 자, 10번입니다. 조선시대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법은 토지 결수에 따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수치제도였다. 그렇죠.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세종 때 나왔던 공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분6등법, 용분9등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전세 매겼던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세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전세, 공납,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매긴 겁니까? 토지에 매겼는데 뭘로 받았죠? 곡물로 받았죠. 그 다음에 공납은 호에 매겼던 것인데 특산물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역은 몸에 매긴 것인데 노동력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공법은 전세이기 때문에 토지 결수에 매긴 것은 맞지만 지방의 토산물을 거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수치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양안이라든가 호적 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금 징수를 위한 자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역에는 교대로 번상해야 하는 군역과 그 다음 노동력을 제공했던 여역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였다.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연도를 외우지 말고 왕으로 접근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차 예송, 1차 예송이든 2차 예송이든 어느 왕 때입니까? 현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허적 윤유등이 나옵니다. 자, 허적 윤유등이 이제 연루된 사건이 바로 뭐죠? 경신왕국입니다. 그래서 경신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숙종 때로 와줘야 되고요. 그럼 정열이 모반 사건입니다. 자, 이건 언제 나왔던 겁니까? 선조 때 나왔던 것이죠. 선조 때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 기축옥사와 그 다음에 정철의 세자 건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는 이유가 됩니다.
자, 2인자의 난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2인자가 난이 이렇게 단 부분 나오죠. 2인자의 난은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소론과 일부 남인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영조로 가줍니다. 답은 선조, 그 다음에 현종, 숙종, 영조로 가주면 되겠죠. 3번이 아니다. 선조, 그 다음에 그렇죠. 현종, 숙종, 영조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사람과 저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우리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물론이죠. 바로 박제가가 되고요. 북학의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13번.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정의 문무백관에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지고 독립서고문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반포했습니다. 자, 이 무엇이 바로 뭡니까? 홍범 14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보개혁 때입니다. 가보개혁 때 1894년 12월 12일이죠. 그때 이제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홍범 14조의 내용을 찾아주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그 문제풀이 할 때 근대식에 꼭 나오는 자료라고 반드시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틀린 친구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나왔던 연락의 선강과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때 나왔던 패전개혁안 12조, 그 다음에 가보올미개혁 때 나왔던 홍범 14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제국 때 나왔던 대한국국제,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 관련된 헌의 6조, 이 5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낸 거죠. 자, 1번입니다. 문볼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홍범 14조의 내용이죠. 14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 모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 때 14개조 선강의 14조의 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명잡세를 거두지 않는다. 패전개혁안 12조의 내용이고요. 책임관이 나오게 되면 헌의육조로 가라고 했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의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국모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의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을사의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바로 이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죠. 남한 대토벌 작전은 정미의병 이후에 1909년에 일본이 자행했던 토벌 작전이 됩니다. 1909년이 되고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에서 더 이상 의병 활동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만주의 연해주로 나가면서 독립군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고요. 그러면 리얼 한일 신협약이 바로 정미 7조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907년에 나왔던 정미의병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답은 을미, 을사, 정미, 남한 대토벌로 가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 됩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에 맞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국학운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국학운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역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일평, 안지용 등도 조선 문화의 독자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그 1930년대 조선학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인물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가 있었죠. 이번에는 많이 이게 나왔던 조선학 운동이 이제 일제강점기 나왔다는 걸 아는데 그게 보면 이제 뭡니까? 문일평하고 정인보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지? 정인보하고 문일평만 보다 보니 갑자기 안지용이 튀어나옵니다. 당황했죠. 그죠? 그지? 자, 일단 융통성의 발휘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 안지용이 정말 몰랐던 인물이다. 모른다 하게 되면 뭐다?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정인보하고 문일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안정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2번입니다. 안학이 나오죠. 자, 안학은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는 설명 안 했지만 심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인물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 책은 중요하죠. 조선사 연구처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구의 책입니까? 신초의 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을 체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정인보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 맞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죠. 그 다음에 2대 대통령까지 지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사를 정리했다. 그렇죠.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를 저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 강령입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로 설정된 것이 아마 16번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일단 그 강령 자체를 가지고 단체를 이제 유추해 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보자면 부호의 의연금. 자, 의연금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의연금을 모은다든가, 그 다음에 만주에 사관학교를 수립한답니다. 사관학교 수립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가 무기도 구입하고요. 그럼 무장투쟁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 고관이라든가 반역자, 한인 반역자를 처단하는 거죠. 그렇지? 처단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도고 면장이었던 박용화를 사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네들이 활동이 됩니다. 자, 뭐가 됩니까? 그렇죠. 대한광복회가 됩니다. 1915년에 나왔던 대한광복회. 자, 대한광복회를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 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보기도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소거해 가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대한광복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910년대, 1915년도에 만들어지죠.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이제 단체다. 라는 거 중심으로 한번 보자면 1번은 틀리죠.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경학사라든가 신흥학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풍기에 있는 광복당과 풍기광복당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돼서 만들었다. 맞습니다. 자, 이 표현이 맞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좀 그대로 끌고 왔죠. 그래서 이제 좀 구석에 있는 부분을 좀 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부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쌍승부 전투, 사도하자 전투. 자, 이런 전투가 나왔던 것은 몇 년대 어디에서 이야기죠? 1930년대 만주에서 나왔던 거지, 그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그랬습니까? 북혁한 지호 쌍싸 이렇게 그랬죠, 그죠? 한국 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기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결성됐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에 나오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뭐가 됩니까? 조선의용 대가 됩니다. 1938년 항코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찾던 대한광복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명확하게 내가 이제 외우지 않았던 부분이 하더라도 충분히 소거법으로 문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를 딱 봤는데 모르는 부분 나오면 일단 덮으세요. 덮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풉니다. 다른 거 풀어가 다른 게 답이 나오면 그걸로 답을 하고 끝내버리고요. 만약에 덮었는데 나머지 부분 다 아니다. 그럼 뭐다? 예,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모든 걸 다 알면 더 좋죠. 그렇지. 만약에 근데 현장 가가지고는 분명히 만점 방지형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찍어야 되나? 찍더라도 그냥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출제위원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쫄지 마십시오. 항상 이야기하는데 멘붕 와가지고 다 망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출제위원은 어떻게 문제 내겠니? 여러분들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출제위원이 문제 내는 것은 맞추라고 문제 낸다고 본다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나를 틀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맞추라고 문제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난이도를 조절해 줘야겠죠. 그럼 뭐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것들 하나씩 툭툭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난이도 조절용이에요. 알겠죠? 모르는 거 던지는데 그 모든 거 다 알아야지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버렸는데 나중에 뭐야? 다른 게 전부 다 아니야. 그럼 뭐다? 그럼 모르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제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사를 15분 내에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게 꽂혀가지고 그 문장을 10번씩 읽고 있어요. 조선국권 회복단의 회원이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이거 어떻게 그것 때문에 2분 다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보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경찰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은 무조건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점 방지형이라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전부 다 만점 다 받으면 그거 왜 시험 보니? 그지?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답이 되고요. 풍귀에 있는 이제 그 혁신 유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국권 회복당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 지방에 있는 유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들이 회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단체 중에서 활동했던 혁신적인 유림들 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약간 이제 그 공화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대한광복회가 됩니다. 대한광복회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의원금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위에 나오는 박스에 나왔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17번이 됩니다. 다음 법령이 개정될 때와 가까운 시기. 자, 요 문제는 이제 약간은 이제 연도를 좀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심상수학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몇 차 조선경영이 됩니까? 3차 조선경영이 됩니다. 3차 조선경영 연도 몇 년이죠? 네, 1938년이 됩니다. 1번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만주 지방에 있는 한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 미세 협정입니다. 그래서 만주 쪽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당시 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던 미세에게 넘기게 되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1925년에 체결했던 것이고요. 2번입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자, 이거는 이제 28 독립선언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919년 2월 8일에 나왔던 28 독립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몇 년입니까? 1942년이 되고요. 그 다음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자, 이거 나왔죠, 이번에. 어제 경찰 강부에서만 나왔던 것이 드디어 이제 경찰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이거 근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몇 년입니까? 네, 1937년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대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도를 좀 외워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자, 1번 농지개혁법이죠. 농지개혁법과 이번에 나오는 이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전부 다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던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바로 제정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 3번.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각각 선출됐다. 자, 재헌헌법인데 재헌헌법 때 대통령 선출 방식이 뭐였죠? 국회에 의한 간선제였죠. 국회에 의한 간선제. 그럼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놓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0총선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지 못했고 국회에서 간선의 방법으로 뽑혔던 겁니다. 답은 3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 재헌의회가 됩니다.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막판에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에 한번 넣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맞췄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만 그래요, 그죠? 네.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19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 균형과 발전의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 긴데 맞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게 하였다. 그렇죠. 우리 사료로 한번 몇 번 봤습니다. 그죠? 농지개혁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그 토지들 어떤 것들이 몰수가 됩니까? 일본인들이 남겨간 귀속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명백하지 않은 토지들은 전부 다 국가에 이제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렇죠.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으로
줬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지만 6.25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지가증권 싸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기업법을 통해 가지고 농업사회, 산업사회로 발전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번입니다. 농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요.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려 했다. 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농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지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아닌 자의 농지도 매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지 않는 농지도 매수해야 됩니다. 농사 안 짓는데 토지를 왜 가지고, 농지를 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그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도 매수 대상이 됩니다. 1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20번입니다. 6.25 전쟁 중의 정전회담과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하고 포로교환 문제였죠. 맞습니다. 특히 포로교환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승만의 이제 방공포로 석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소련이 정전을 제안하였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전회담이 진행되었다. 맞습니다. 스탈린이 제안해가지고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3번입니다.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 북한군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자, 일단 정전협정 조인 대상이 주체가 됐던 것은 우리는 빠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전회담에 조인했던 것은 유엔군하고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북한이 계속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죠?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외되는 경향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걸 이제 요즘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정전회담의 주체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